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철학이 빈곤하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교계 지도자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안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토론을 여당에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와 형식, 참석자를 두고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여야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상속세 개편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최고위급 토론의 성사 여부를 살펴보고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책 철학이 빈곤하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국민의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친기업 메시지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더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국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고 정책 철학도 빈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상승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고 지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행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봉제 공장을 찾아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영세 기업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공과금이나 보험금, 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출 1억 400 이하의 소상공인들 전국에 한 760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의 바우처 예산을 지원을 할까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이나 장비 교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수 경제활력 민생특위위원장도 내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충격받는 곳이 영세 사업장이라며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 이자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상속세 완화를 위한 협조를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불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비명계 인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연금 개혁과 상속세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 후 집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민주당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달 중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이 대표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으로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태고종 총무원장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포용력 있는 덕의 정치를 해달란 불교계 요구에 이 대표는 세상이 너무 극단적이고 대결적이라며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극우 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극우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나면 이제 헌재 결정만이 남게 되는 건데 3월 중순쯤이면 헌재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좀 유력한 상황이에요? 네, 법조계에서는 내일 변론 종결을 하고 나면 2주 내외인 3월 중순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내일 변론기일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인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호소하는 등 스스로 변론을 해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직접 하게 되면 이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만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그간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월 중순쯤이 헌재 결론 유력한 이제 상황이라는 점. 한편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역시 이제 결심 공판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내일 모레 진행될 예정인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면 선고는 3월 말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633 원칙에 따라 1심에 비해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요. 다만 이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멈춰야 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제청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소 희박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 제청 없이 2심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제 속도감 있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이제 접어들면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이렇게 세제 개편안 등을 꺼내들면서 중도층 외연 확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10여 년간 사실상 증세가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서 최대 18억 원의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 여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월급쟁이들만 사실상 증세해 왔다면서 공제 비율이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역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생 정책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민주당은 원래 중도정당이라는 발언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립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야 된다면서 당내 정체성 공방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국민의힘도 연이은 그 민생 행보를 보여주면서 중도층을 겨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소상공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에 나선 만큼 여권 내에서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상공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영세 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올해 추경에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또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공약과 차별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또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규미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를 추가해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비와 건보료 등 비금융 부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토론 방식과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상속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서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함께하는 3대3 토론을 제안했고 권 원내대표는 그건 토론이 아닌 협상이라면서 이 대표가 또 도망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높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 그리고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한 전 대표의 책엔
개연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 국내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자 양력에 21년의 검사 경력이 빠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력도 검사 경력은 딱 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거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었겠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 좌파 세력을 위해서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박지원 의원은 베스트셀러에 이름 올린 것을 축하하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책의 제목인 국민이 먼저가 아닌 윤 대통령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친한계에선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를 지칭하면서 시즌2엔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상수 전 대변인도 베스트셀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저서 출간을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자 친윤계에선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이 소청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민주당의 의회 폐악질, 결국 뭐 줄탄핵, 예산 일방적 통과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의 책임은 저희 당에도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최종 변론일인 25일 바로 다음 날 저서를 출간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한동훈 전 대표. 전국 북콘서트와 강연을 하면서 현장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대표의 등장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악연 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행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뭐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사과 말씀 듣자고 제가 간 것도 아니고 그날 만난 걸로 악연은 털었고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비명행사의 악연은 털어냈다고 밝힌 박용진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포용해야 한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포용과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은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만났는데요. 당내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번 회동은 최근 이 대표의 당 정체성 발언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후의 만남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동에 앞서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멈춰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오는 27일과 2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만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통합 행보가 당내 개파 간에 벌어졌던 틈을 메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상속세 등 정책을 두고 토론을 국민의힘에 이제 제안을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제무제한 1대1 토론으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해서 3대3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고, 이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을 두고서 여야 간에 이렇게 좀
정식으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는데 실제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런 건강한 정책 토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니까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3대3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가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원내를 책임지는 분, 또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같이 있으면은 그 토론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항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그냥 뭐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만 있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비판만 해왔는데 정책의 내용을 두고 벌이는 그런 토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좀 형식에 대한 그런 이견을 좀 좁혀서 꼭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연금 개혁이던 상속세건 또 반도체 특별법이건 이제 이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상 토론을 벌이면 백가쟁명식의 토론을 벌이면 네. 서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고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가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거쳐서 합일점에 이른다면 훨씬 더 그 수긍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토론의 장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펼쳐놓는 장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모두 그 토론이 긍정적인 뭐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3대3 토론을 고집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대1 토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대1 토론을 좀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이 회담 자체가 토론 자체가 그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1대1 그렇게 토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를 책임지는 분, 정책을 총괄하는 분하고 같이 해서 이 3대3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그 토론에 좀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네. 실제 뭐 가능성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기 이제 다 방송인들이신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1대1로 토론하는 거하고 네. 3명씩 나와서 6명이 토론하는 거하고 어느 게 시청률이 더 잘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거 더 그 궁금해하시겠습니까? 뭐 1대1이죠. 그리고 원래 저희가 1대1을 처음에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 1대1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대1 제안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네. 뭐 권성동이랑 하자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네. 거기 이제 SNS에 그 댓글당 뭐라고 하나요? 그 포워딩 뭐 이렇게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실상 지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형식이 너무 그 결례 아니냐 이렇게 딱 오늘 이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한 거예요. 근데 답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 3대3으로 다시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처음에 저도 드는 생각이 자신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네, 이재명 것입니다. 대표가 토론은 좀 그 잘하는 걸로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시면 나와야죠.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 여야 대표 회담 할 때도 그 전에 이제 전임 대표 때는 생중계 하자라고 네. 제안을 먼저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몇 달 전 한동훈 대표 때는 생중계로 하자고 했더니 생중계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회담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조건과 말을 바꾸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비슷한 양상인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건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이.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리한 의제입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한마디 어떤 정치 구호로 선동하기에는 좋지만 상속세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책 토론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께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 토론이 만약 성사된다면 핵심 포인트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반도체 뭐 특별법, 상속세 개편. 상속세가 이제 1순위 되고 처음 나온 의제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제일 뜨거운 것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냥 기업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는 반기업 법안들 이런 것들 이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토론하면 굉장히 불리한 주제죠, 민주당. 핵심 네. 포인트, 핵심 의제 상속세 개편, 네. 반도체 특별법 등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의제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거치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특화되어 있는 분이고 굉장히 토론에 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어느 정당이 민생을 챙기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상속세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그 상속세법이 1997년에 제정돼서 28년이나 됐잖아요. 그때 상속세 면제, 그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했었는데 당시 97년에 10억이었으면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집값도 몇 배가 오르고 해서 좀 중산층, 서울에는 사실 이제 10억 넘어가는 집들이 많으니까는 그걸 물려주고 싶어도 이제 상속세를 못 내서 집을 파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내리는 거요. 그거는 30억 이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2년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가 955명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늘기는 했을 텐데 그만큼 초부자 감세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5명이요? 네, 22년 당시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30억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공제받는 상속세 면제 액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18억을 더해서 저희 이제 제안대로 된다면 48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과세 표준인 것이고 시가로 하면 보통 괴리율이 한 80% 정도를 적용하면은 시가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네네. 네, 그 정도의 그 자산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측의 상속세 주장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초부자 감세란 좀 프레임이다.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참 프레임에는 천재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상속세는요 우리나라 세율이 지금 최고 50%,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OECD 평균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대 주주 할증이 붙으면 기업의 경우는 60%입니다. 세율이. 그럼 이제 100억짜리 기업이면 한 번 상속하고 나면은 40억짜리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한 대를 더 건너가면은 10몇 억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 기업을 평생 일군 기업을 아들 또는 이제 그 가업으로 승계하느니 차라리 25% 양도소득세를 받고 중국 자본에 팔아 넘긴다.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근데 기업이란 것은 그 한 사람의 그 자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의식에서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 그러니까 대의는 간대가 없고 원래 그 아파트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 있어요.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이 막아서 못 해왔었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 앞에 거는 마치 이게 초부자 감세다.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다. 그리고 요것만 빼가지고 이거 하자. 이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하자는 입장인데 위에 거를 다 빼뜨리고 하면요. 반도체 특별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는 52시간이 제일 급하고 그거 해달라는 건데 그거 빼고 나머지만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상속세 개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시급할까요? 그리고 어떤 게 국민들께 더 영향력이 클까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이 안타깝게도 이 상속세 때문에 중국 자본에 팔려간다,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주 희소한 사례고요. 그것도 우리가 또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속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다수의 그런 중산층을 위한 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로 다 들어 있는 거고요, 법안에 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우 희소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알짜 강소기업들은 다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 기사 검색만 해봐도요, 중국 자본에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 금방 검색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 상속세 개편 등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갖고 나온 그런 이제 정책 제안들은 모두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끌어안기 이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제 상대를 향해서 뭐 한쪽은 좀 극좌, 극우를 부각시키면서 날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제 속내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러다가 이제 우리 안방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 야당은 오락가락한다고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뭐 찬반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이제 여론조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하락세, 민주당의 상승세, 특히 중도층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거든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에 중도층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 현상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속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리얼미터는 ARS RDD 방식이고 갤럽은 전화 면접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오락가락이다, 뭐 이런 그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는 어떤 실용, 민생의 기치를 딱 중심을 두고 거기에 무게 중심을 싣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진보적인 중도 또 보수적인 중도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가고 있고요.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보수와 진보의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광의를 보느냐 협의를 보느냐 그것을 유럽에 비교하느냐 미국에 비교하느냐 독일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과 정치적인 스탠스가 비슷한 게 기민당, 기동민주당, 중도 보수로 평가되는 그 기민당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는 중도 보수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 시대적인 것에 따라서도 조금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원이 한 250만에 달하는 그런 거대 정당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진보 보수의 문제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진보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던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다 이런 이제 화두까지 꺼냈습니다. 외연 확대가 이제 관건일 텐데 현재 그 표심에 뭐 아직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중도의 표심, 그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아직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관망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느 당의 노선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월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그 큰 민심의 흐름의 변화, 그런 저는 이제 거의 의식의 거대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 그러면 마치 뭐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 이런 것처럼 이제 취급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수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의 속내는 저쪽은 다 극우, 우리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극우. 그리고 이제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겠어. 이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그 민주당의 그 우리한테 동조하지 않으면 극우라고 그 다 낙인을 찍거든요. 내란 동조 세력이다.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라는 것은요. 극단적인 국수주의 또는 민족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것을 극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어디에 그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극우라는 것이. 근데 반대로 저는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중도와 극좌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상의 최악의 변종 공산주의 체제인 주체사상 신봉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합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고 한마디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 됐거든요. 그 인터뷰가 나온 지 한마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리고 역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제한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냥 쉐쉐하면 된다라고 하고 중국 대사가 미국에 베팅하지 말라라고 15분 동안 면전에서 거의 협박을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고 이런 그 노선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이 과연 중도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극좌 체제들에 더 가까운 김정은 체제에 더 가까운 것인가 왜 그렇게 옹호하는가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말 중도 지금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태들 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 유죄 판결 받고 정당 해산됐습니다. 그 후예가 진보당인데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연합해서 3명의 국회의원들을 원내로 진입시켜준 것이 진보당입니다. 민주노총의 지금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간첩 혐의로 한마디 유감 표명이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민주노총의 정책 노선만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중도 또는 보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극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제 포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제 뭐 독선 독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셨는데요.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세이프코리아 여기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옥중 아련하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극우가 아니라고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를 참칭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 끝으로 쫙 갔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손현보 목사를 이렇게 모시면서요. 거길 다 끌어안고 있는데 극우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쫙 가버리니까 지금 중원이 비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방까지 지금 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요 굉장히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왔어요. 한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클릭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같은 거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영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 위주의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었는지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이 많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지만은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30초만 말씀. 네, 아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선 그런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만 친기업인데 말은 친기업인데 실제로는 노란봉투법 또 발의했어요. 3번째입니다. 이게 불법 파업을 그냥 사실상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손배소 못하게 돼 있는 건데
99% 대상이 민주노총이에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3년 됐는데 사상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영세 기업들만 여기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시장적인 양곡 관리법, 남는 쌀 무조건 사들이자, 그다음에 기업인들 다 옥죄는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죄다 기업들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을까 하는 그런 법안들만 계속해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지금 하시면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손연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까지 그걸 구구라고 규정하신 것은 그건 정말 너무하신 겁니다. 저는 앞에 전 그 목사 그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손연보 목사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비상계엄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세이프 코리아가 그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지도 않고요. 일부 몇 명의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까지도 다 극우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을 다 극우라고 지금 규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 이슈는 예, 마지막 짧게 그러면 들어볼까요?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등등까지 다 펼쳐놓고 그런 대토론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걸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정책인 것처럼 이제 폄훼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의 정책 토론이 네. 이루어진다면 네.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그 정책 모든 그 포함해서 네.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사는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될 텐데요.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5분 정도 할 테고 윤 대통령은 약 한 40분 분량으로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우리 먼저 호준석 대변인부터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요. 근데 사실 예상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변호인단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쓰고 있다고 40분이니까 굉장히 이제 분량도 많고 정확한 의중은 아마 그건 이제 법적인 이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이제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요.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자신의 진심은 일단 드러내 보이고 비상계엄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상되는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의 결과 판결에는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 승복한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통합을 요청하시는 그런 입장 저는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건 그 비상계엄이 설령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초래된 혼란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자와 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계엄에 대해 경고용이다, 대국민 호소용이다. 그런데 그게 그 탄핵 공작에 의해서 이게 내란으로 내몰리게 됐다. 또 그런 어떤 거짓 궤변을 내놓지 않을까. 정말 호수의 달그림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3월 중순 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마도 이런 인용 결정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다움을 그 마지막 변론에서는 좀 듣고 싶어요.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이 간발 차이, 그러니까 0.73%포인트 차이기는 했지만은 그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아까 호준석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 그리고 이게
나의 지지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통합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사실은 뭐 기대난망인 것 같긴 합니다. 10차 변론까지 오는 동안 계속 정말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10차 변론 오는 동안 16명의 증인들이 어떤 진실의 퍼즐을 이렇게 다 맞춰놓지 않았습니까? 곽종군 사령관이나 혹은 홍장원 차장 그리고 중간 간부들, 중간 지휘자들, 연관급에 거기가 맞춰놓은 그런 수백 명의 퍼즐이 이렇게 잘 맞춰져 있는데 지금 맞지 않는 퍼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 퍼즐이 맞으려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 최종 변론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좀 좋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고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 좀 정치권의 향방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준석 대변인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혹시 이제 대통령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좀 불복할 빌드업을 쌓아놓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현재 판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현재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현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어떤 뉘앙스나 그런 그 비슷한 발언도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제 뭐 그 패널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그런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헌법재판소와 이제 공수처 등등 그 사법 카르텔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늘 그러는 거죠. 불복하려는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대단히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과 또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그것대로 엄정하게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그 헌재가 보여준 또 공수처 그다음에 서부지법 등이 보여준 알 수 없는 불공정함 그리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법, 인권법, 카르텔 이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사법부가 많이 장악돼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국민들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입 닫아라,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번에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고 또 책임 물 것은 묻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불복의 뉘앙스가 없지는 않은데요. 저는 어떤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지 되묻고 싶고요. 어제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어제 그 말씀하신 거가 그렇다고 무효화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구구 텔레그램 방에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모의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이야기는 이런 그 제2의 폭동을 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또 땔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8분 중에서 사실 진보로 분류되는 분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3분이고 사실 나머지 5분은 보수 내지는 뭐 중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절차적 공정성을 거스르면서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승복을 해야 되고 그런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모의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재 결정이 이제 3월 중순쯤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